미국 해군이 과연 중국 해군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3차 대전 정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1000단위가 될지도 몰라요. 동시에 1000기의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걸 갖다가 이지스함 3척, 4척, 10척으로 막을 수 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대만은 미국의 중요한 이유, 중국을 봉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공모함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불침 항모랍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이걸 지켜야지 봉쇄가 가능하고 중국 본토를 수복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일본 지브리의 명감독이죠.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몇 년 전에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바람이 분다는 영화를 저는 꽤 좋아해서 한 2번 정도 봤는데, 그 영화는 일본의 그 유명한 함상 전투기인 제로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로센이라는 항공기 잘 아시죠? 제로센 항공기는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미쓰비시 제로센 항공기가 말하자면 세계 최초로 해군 항공기인데 땅에서 이렇게 오르는 공군 항공기에 맞서가지고 싸울 수 있을 첫 전투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해군 항공기라고 하면은 그 공군 항공기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로센부터 제대로 이길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항공기긴 하죠. 근데 제로센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비행기는 아니에요. 왜 안 좋은가 하면은 해군 항공기는 바다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염분 같은 게 묻어요. 염분이 묻으면은 부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염 처리, 염분을 갖다가 부식을 막는 그런 방염 처리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좀 들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해군 같은 경우는 막 출렁대는 바다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쾅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퀴가 떨어지는 이 장치가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진다는 얘기는 거기가 무게가 되게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군 항공기처럼 날렵하게 아주 순발력 있게 싸우기가 힘들어요. 제로센의 핵심은 무게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만든 항공기가 바로 일본의 제로센인데, 그 탓에 제로센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파일로트에서는 파일로트 주변을 갖다가 철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총탄 한두 개 맞아도 그 조종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제로센은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뻥뻥 뚫려요. 총알 한두 방에 뚫려가지고 그 파일로트가 많이 사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일럿이 죽기 쉬운 항공기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해군 항공기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항공모함처럼 큰 항공모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복권함이죠. 중국말로 하면 푸젠함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을 대형 항공모함에서 슈퍼 캐리어라고 그런다면은 중국 거는 아직까지 중형 항공모함 정도로 봐야겠죠. 소련의 중형 항공모함조차도 산더미처럼 보였으니 아마 니미츠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니미츠급보다 더 큰 게 제랄드 포드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형은 제랄드 포드입니다. 아마 제랄드 포드급 정도 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항공기 한 80기 정도로 갖다가 위에 탑재를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지금 최신형 항공모함은 제랄드 포드급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래된 게 니미츠급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재래식 항공, 그러니까 디젤이라는 터빈 돌려가지고 기름 떼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 퇴역됐고, 지금은 다 소형 원자로로 움직이는 원자력 항공모함입니다. 지금은 미국 해군기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F-35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좋은 비행기는 F-22예요. 그러니까 스텔스 비행기라고 하시잖아요. F-22 정도는 비행기, 그 레이더에 보면은 그냥 날아가는 참새 정도로 보이는 정도로. 그래서 참새니까 참새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작기 때문에 상대방의 레이더에서 놓치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F-22는 성능이 일단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 본토 방어용으로만 사용하고 해외 수출을 안 합니다. 미들급, 로우급이란 말 쓰는데, 미국에 봤을 때 미들급, 로우급 약간 질이 살짝 떨어지는 게 F-35예요. 이 F-35는 대신 해외 수출 가능합니다. 한국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많이 수입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꽤 친하고 믿을 만한 나라한테만 수출하는 비행기예요. 이게 F-35. 미 공군에서는 F-22가 가장 좋고, 미 해군에서는 가장 좋은 비행기는 F-35입니다. 근데 F-35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군용이 있고요. F-35A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해병대용이나 아니면 경항모용. 비행기가 수직으로 떠오르는 비행기가 있어요. 이 수직 이착륙기인데 B형이에요. F-35B형. 그 다음에 그 바퀴 같은 걸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항공모함에 쾅 떨어지면서 이착륙할 수 있는 그게 F-35C형이에요. 그러니까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거는 F-35C형이고요. 그 다음 미 해군은 해병대가 항공모함 비슷한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상륙 공격함 또는 상륙 강습함 또는 상륙 돌격함, 우리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그 Amphibious Assault Ship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바로 이 B형, 수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F-35B형은 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많이 실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기 장착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항모라든지 해병대 상륙 강습함에 실을 거 아니면은 가장 좋은 비행기는 우리 같은 나라는 F-35A가 가장 좋다. 한국에서도 F-16과 F-18이라고 논쟁이 있었어요. F-18은 해군용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해군 비행기는 F-18 호네트라는 비행기인데 F-18은 해군기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해군기는 기본적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방염 처리도 해야 되고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에서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는데 F-16에 비해서 F-18은 추락 사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비행기는 F-35C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이 F-18. 숫자는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공모함은 이게 언제까지 버틸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없을 수 없는가 하면은 항공모함은 여러분 활주로입니다. 비행기가 뜨는 활주로인데 미국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경영하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활주로를 갖다가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활주로를 들고 다니는 가장 좋은 거는 배예요. 엄청난 큰 배에다가 그 플랫폼 위에다가 활주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활주로에 80기의 비행기를 갖다가 실는 게 항공모함이에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그 니미츠급이든 아니면 제랄드 포드급이든 그 수십조짜리 비행기까지 포함하면 비싼데 거기다가 그 승조원은 몇천 명이잖아요. 미국의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고가의 항공모함과 그 위에 타고 있는 그 함재기를 어떻게 방어할 거냐예요. 어떻게 방어할 거예요? 그 방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중에서 오는 걸 막기 위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시내 방패가 필요했어요. 모든 걸 막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야 되니까. 그리스 말로 시내 방패가 이지스입니다. 그래서 이지스함이라는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앞에다가 배치를 시켜요. 그럼 이지스함의 핵심은 뭐냐? 이지스함은 기본적으로 레이더예요. 그 레이더를 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갖다가 포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다 밑에서 잠수함이 또 공격 들어오잖아요. 어뢰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에 함께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또 잠수함을 밑에 깔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 팀을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항공모함이 있어야죠. 엄청나게 고가의 비행기 태워야죠. 앞에는 이지스함을 갖다가 서너 척을 갖다가 깔아놔야죠. 공격용 잠수함이 있는데 이 공격용 잠수함도 기본적으로 핵 추진해야 됩니다. 핵 추진해야지 속도가 나거든요.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가 안 나요. 재래식 잠수함의 장점, 조용하다. 약점, 속도가 안 나고 멀리 못 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 팀, 항모전단이라고 하는데 항모전단은 기본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같이 밑에 깔고 간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은 미국 해군이 과연 중국 해군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대만은 저는 지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상태 24년 현재로는 지킬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대만군이 있잖아요. 대만군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한미사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포도 쏠 거고 그 다음에 중국군이 상륙하면은 무슨 자주포라든지 포를 쏴가지고 상륙한 그 지상군을 격파하는 것도 대만이 또 역할이 있으니까 이거 일본도 도와줄 거고 한국도 모르겠어요. 한국도 뭐 몰래 도와줄지. 여튼 간에 근데 그냥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대만을 둘러싸가지고 거기서 진짜 붙는다면은 맞짱 뜬다면은 누가 이길 거냐 하면은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배가 많습니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한 500척 가까이 돼요. 전투함이. 그리고 미국은 지금 300척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뭔가 하면은 미국은 전 세계에 뭐 해상 교통로도 지켜야 되고 후티 반군하고도 싸워야 되고 뭐 싸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300척 안 되는 배를 갖다가 이 동아시아로 다 파견하지 못할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300척을 다 보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꽤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항공모함이라는 그 계란판 위에다가 지금 다 올려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만일 이 계란판이 깨져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한미사일 사정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 몇 척 되지 않는데 그냥 한두 개 미사일만 날릴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중국이 진짜 전쟁을 3차 대전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1000단위가 될지도 몰라요. 동시에 1000기의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걸 갖다가 이지스함 3척, 4척, 10척으로 막을 수 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사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이게 독일이 옛날 개발한 건데 V1, V2인데 하나는 로켓 추진으로 수직으로 쏘아 올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공중 우주 바깥으로 쏘아가지고 우주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져요. 그 떨어질 때 속도가 마하 20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탄도미사일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제트 엔진을 달아가지고 천천히 날아가는 게 있어요. 아음속이라고 그래요. 마하 1 이하로 떨어져 시속 한 700, 800 정도로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가는 게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정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지 않아요. 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배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조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공 던지는 느낌 정도로 던지는 게 바로 탄도미사일인데 중국은 이걸 개량을 해가지고 꼬리 날개 좀 움직여가면서 마지막에서도 조금씩이라도 이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공모함을 맞춰야 되니까. 항공모함을 못 맞추더라도 항공모함 주변이라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중국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이에요. 원래는 대함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사용 안 했거든요. 대함미사일은 보통 속도가 좀 느린 크루즈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사용했는데 중국이 처음으로 지금 탄도미사일로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그건 가봐야 알아요. 근데 만일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공산 오차라고 그러는데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예컨대 1000발을 쏜다면 미국의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함이 지금 실함대에 가장 중요한 항공모함인데 거길 향해 가지고 대함 탄도미사일을 한 300기를 쐈다 그러면 한 개 정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1000기를 날리면서 순항 미사일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쏴가지고 결국은 떨어지는 걸 맞춰서 같은 타임에 미국의 칠함대를 향해 간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점에서 배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의 미국의 척수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미 해군이 중국에 맞서고 전 세계의 해상 교통로를 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잘 할지는 앞으로 미국이 이제부터 뭐 깨달았으니까 함정 들어가다 더 건조하고 새로운 무기들 개발하고 새로운 전략 전술을 개발한다면 될 거고 만일 그걸 못 해낸다면 미국 해군의 시대가 저물지도 모르죠. 네, 그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대만보다 한국이 중요할 것 같잖아요. 미국의 관점에서는 대만이 한반도보다 한국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인구도 반밖에 안 되고요. 경제력도 약하지만 대만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대만은 왜 미국에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대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자유중국, 중국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니까 중공이라 불렀죠. 그러니까 나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미국과 중국이 국교 수립을 하기 전까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 조직은 대만입니다.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이에요. 그래서 유엔에 가면 안보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보장 이상회. 그게 뭐는 상임이사국이 5개가 있어요. 톱5인데 이 톱5는 왜 중요한 건가 하면은 안보리가 이제 군사적인 문제로 이런 것도 중요한 결정들을 하잖아요. 이 상임이사회는 비토권이 있어요. 거부권이 있어가지고 이 5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노라고 그러면은 액션을 못 취할 수가 없습니다.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5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 정부입니다. 대만을 중시하고 중화민국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뭘 꿈꿨느냐?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붕괴됐을 때, 중국 공산당이 붕괴됐을 때 중국 대륙을 누가 다시 통치할 거냐, 누가 차지할 거냐 했을 때 옛날에 난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대륙을 통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가 다시 북경으로 또는 남경으로 또는 샹하이로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중국을 봉쇄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이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불침 항모랍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거대한 항공모함이 지금 중국 앞바다에 딱 버티고 있거든요. 이걸 지켜야지 봉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무너졌을 때는 이 대만에서 점핑을 해서 들어가서 결국은 중국 본토를 수복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복건성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동북 쪽에서 남서쪽으로 쭉 이어지는 약간 길쭉하게 생긴 오이처럼 생겼다고 그럴까요? 하여간. 그리고 나서 대만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필리핀 제도가 있어요. 필리핀에 여러 섬들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대만하고 필리핀 사이에 또 일종의 해협이 있고요.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하다 보면은 일본 열도가 쭉 연결돼서 그 사이에 또 약간 해협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한국이 나오고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로는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한자로는 도련선이라고 합니다. 둘 다 이 선을 중심으로 방어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선이 뭐냐? 일본 열도에서 대만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가는 요 선입니다. 이게 한 2군데 정도 틈이 있고 선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방어하기 쉽죠. 중국 입장에서도 여기를 방어하고 싶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방어하고 싶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은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해서 한 1000발 이상의 미사일 쏠 거라는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눴잖아요. 거기서 이제 결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너무 가까이 가는 걸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제1도련선,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연결지는 이 섬의 연쇄 사슬, 이 사슬 바깥에 머물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이 1000발 이상이 날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이 사정거리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무슨 상륙작전을 하겠냐. 상륙작전 안 하고 대만을 둘러싸가지고 봉쇄를 하지 이런다고요. 봉쇄를 하려면은 둘러싸야 됩니다. 대만을 공이라 치면은 이걸 둘러싸야만이 봉쇄가 되는 거지, 절반만 막으면은 그건 봉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평양 쪽이 텅 비어 있으면 이쪽으로 배들 들어와가지고 뭐 물건 나르고 석유 나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쇄가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도련선만 지켜내면 대만은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미국은 항공모함은 좀 뒤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고가의 물건인데, 쉽게 말하면 달걀 들어갔다가 하나에 다 싣고 지금 다니는 건데 이거 넘어져 버리면은 그냥 달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중국 함대에 상륙을 하는 걸 갖다가 막아낼 거냐? 미국의 잠수함들이 아마 깔리겠죠. 근데 물론 약점은 있어요.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양안에 있는 그 대만 해협 쪽은 좀 얕아요. 얕기 때문에 잠수함들이 작전하기가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잠수함 작전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시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있습니다. 하푼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항공모함을 너무 가까이 가면은 중국의 미사일에 공격받으니까 침몰할 위험이 있으니까 좀 뚝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로 싸울 거냐? 하푼 미사일이 보통 함대함, 배에서 배로 공격하는 게 주예요. 미국은 공대함 하푼 미사일을 주로 사용할 거예요. 공대함 미사일은 비행기에다 장착을 시킵니다. 항공모함에 오면은 F-18이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거기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체보다 날개가 엄청 큰 무지하게 오래 사용한 폭격기가 있어요. B-52라는 폭격기가 있습니다. B-52가 장거리 폭격기거든요. 괌에서도 날아올 수 있고, 아니면은 미 본토에서 날아올 수 있고, 아니면은 좀 약간 대만에서 떨어져 있는 항공모함에서 올라가는 F-18에 장착되어 있는 그 하푼으로 대만 해협을 건너고 있는 함대를 갖다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막아내려고 노력할 거고요. 배로는 앞에 나가기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대한미사일들을 많이 쏠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 함대는 뒤로 빠져 있을 거다. 대신 함대에서 출격한 F-18 또는 괌이라든지 미 본토에서 출격한 B-52 전략폭격기에서 하푼을 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칠함대는 너무 가까이 안 가겠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은 예컨대 도련선에서 대만이라든지 대만과 필리핀 사이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대만과 일본 사이를 작은 섬들이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킬 거냐? 배로는 못 지키니까 뭐로 지킬 거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해병대가 지켜보자. 작은 섬들 갖다 해병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점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병대가 점령하고 나면 해병대에서 미사일로 쏠 수 있고, 해병대가 작은 섬을 함정처럼 개조를 하면 되는 거죠. 이 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침몰하지 않는 함정일 수 있거든요. 그럼 배들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도련선을 방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병대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에 상륙하면 어떡할 거냐. 자, 이제부터는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만 지형을 좀 아셔야 될 게, 중국 쪽 대만 지형은 좀 평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태평양 쪽은 산이에요. 타이베이라든지 주요 도시의 뒤에 있는 병풍처럼 있는 산들은 높이가 3,000m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후지산이라든지 백두산이 뒤에 수백 개가 쭉 병풍처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맥이 있는 곳에 계곡이에요. 그 계곡에 물이 차올라오면, 바닷물이 차올라오면 그게 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항구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산맥에 있어야 돼. 산이 있어야 되고 골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평평한 곳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수심이 깊은 항구가 나오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호버크래프트라는 거 아세요? 해안 위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무슨 고무풍선처럼 생긴 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상륙을 아무데나 막 해요. 호버크래프트는 상륙을 가능해서 상륙작전 할 때는 보통 호버크래프트를 사용해요. 왜냐면은 배에서 내려가지고 뭐 항구 찾고 이러면 안 되니까 무조건 아무데나 상륙을 해야 되거든요. 땅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호버크래프트는 땅 위에서 달릴 수도 있습니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호버크래프트로 상륙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 많이 내리지는 못해요. 그건 처음에 상륙작전 하려고 무슨 부대나 일반 병력이나 상륙할 정도지, 진짜 10,000명, 20,000명, 100,000명을 갖다 상륙시키려면 결국은 큰 배가 와야 되고, 그 큰 배가 항구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서쪽, 중국 쪽 해안은 해운대처럼 평평한 모래사장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지입니다. 평지라 가지고 호버크래프트가 상륙하기는 좋은데 항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륙작전 펼치기는 좋은데 대량의 부대가 상륙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자, 근데 그거는 빼고 어떻게 해가지고 상륙했다 칩시다. 이 도시는 기본적으로 도심 시가전을 해야 돼요. 시가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가전을 하게 되면은 그 탱크라는 게 있잖아요. 탱크는 그 뒤로 살금살금 가가지고 뚜껑이 있잖아요. 사람들 그 출입하는 뚜껑들. 뚜껑 열고 거기다가 수류탄 하나만 던져 넣든지 아니면은 화염병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50억짜리 탱크가 박살나는 거예요. 전차가 작전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 주변에 보병들이 따라줘야 돼요.
보병들이 탱크를 지켜줘야 되고요. 탱크는 보병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시가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컨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아무리 박살낸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잔해는 남아있잖아요. 그 잔해 뒤에 숨어가지고 그 저격수들이 총을 쏠 수 있고요. 저격수 눈에는 탱크와 탱크 주변에 있는 병사들을 갖다가 저격하기가 너무 쉬워요. 탱크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보병들을 일단 먼저 제거할 거예요. 그러면 탱크 혼자 고립되죠? 고립되면 이 탱크 잡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탱크는 시가전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 쪽 해안에 있는 그 평지가 엄청난 도해지다. 도해지가 있기 때문에 시가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대만하게 그 무기를 공급했잖아요. 제블린, 휴대용 미사일, 스팅어, 그다음에 하이마스, 그다음에 또 포격도 할 거고 등등등등 다 할 건데 그걸 다 이기고도 이제 결국은 주요 그 도시를 예컨대 수도인 타이베이를 갖다가 점령했다 칩시다. 근데 제가 타이베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병풍처럼 산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타이베이를 점령했다 치더라도 그 엄청나게 높은 고지들, 그 고지에다가 포드를 장치해서 야포로 포격전을 해오면은 중국이 과연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 대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당연히 도와줄 건데 미국이 안 도와주고 대만만 싸우더라도 해안에서 겨우 내려가지고 시가전을 거쳐가지고 아마 그러면 한 50% 이상의 병력이 손실됐을 텐데 살아남은 이 병력이 이 3,000m 고지에서 쏘는 그 포격전을 갖다가 견뎌낼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분들이 보면 가끔 뭐 시진핑이 2027년도까지 대만을 점령한다, 대만을 공격해서 통일하겠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걸 갖다 믿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군사적인 요소들을 검토해 보면은 그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닐까. 특히 세 번째 연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연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통일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 갖다가 권력을 줘야 됩니다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지.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레토릭으로 생각해야 되지. 그렇다 진짜 이 사람들이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대만을 점령한다? 가능할까?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대만. 전략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더 중요한 게 대만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서의 대만을 미국은 어떻게 방어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지 대만과 협력해서 또는 한국, 일본과 협력해가지고 필리핀과 협력해서 그런 걸 갖다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요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대만 사태 또는 시진핑이라든지 중국 당국이 그 대만을 통일하겠다, 점령하겠다 이런 말 할 때 여러분들은 군사적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세계적으로 잘 살고 있는 나라들, 특히 뭐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다 바다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영국 사람들도 그게 해적인지 무슨 상인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바다하고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왜 중요한지 잠깐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한때 그 뭐 시베리아 철도 이야기하면서 철도를 이용하면은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무슨 파리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거 사실은 미안합니다만은 조금 환상이에요. 일단 철도라는 거는 바다보다 운임비가 5배 비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철도라는 게 철괴 그 궤도 위에 이제 올려놨는데 그렇게 많이 싣지를 못해요. 근데 바다라는 거는 부력이라는 게 워낙 세가지고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싣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크루즈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크루즈선이 쉽게 말하면은 떠다니는 호텔이거든요. 크루즈선이 왜 좋은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무슨 신라 호텔이라든지 뭐 하얏트 호텔이 있잖아요. 이런데 하룻밤에 60만 원, 7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그 크루즈선은 그 정도 비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 중심에 있는 신라 호텔, 하얏트 호텔, 뭐 힐튼 호텔 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밑에 땅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임대. 서울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는 공짜입니다. 그 바다를 갖다 우리가 공해라고 그러잖아요.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엄청난 호텔을 지어가지고 그걸 떠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다의 힘입니다. 바다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것, 심지어 호텔도 떠다닐 수 있도록 만들 정도로 부력이란 게 세다. 두 번째는 바다는 공해로 나가면은 공짜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잘 활용하는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예전에는 바다국가급 아니죠. 바다국가 아니었다가 미국이 이제 경제성장을 하다가 보면은 영국이 원래 대영제국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그랬던 나라인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바뀌는 영어로는 turn of the century라고 그러죠. 그 바뀌는 시절에 미국이 영국을 따라잡아요. 미국은 이제부터는 영국보다 큰 나라니까 무역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역을 많이 해야 되려면 무역선 같은 것도 지켜야 되고 해적들이 옛날에 많고 그다음에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바다에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해군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국가라는 게 파워가 센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영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영토가 있으면 뭐가 좋은가 하면은 영토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침공하고 오려고 그러면은 포나 미사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우리 영토가 있으면 영토에서 영해를 그어요. 영해라는 거 뭐냐면은 가까이 들어오면 이거는 거의 우리 영토에 가까운 거니까 근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12해리였어요. 12해리. 그만큼
땅이 있으면 그 위에다 포도 설치하고 해가지고 extend, 이게 영토가 확장되죠. 그 권력이 이제 투사가 되는데 바로 그게 땅의 힘입니다. 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땅 없으면 사실은 뭐 국가가 만들어지기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군사력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부력이 있는 큰 공간이 있는데 그 부력 위에 예컨대 운동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띄우면 되잖아요. 떠 있으면 그 위가 일종 영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포도, K9 자주포도 설치하고 뭐 미사일도 설치하고 나면은 그 평판, 떠다니는 평판 위 가까이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까이 못 가죠. 해군은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영토예요, 영토. 국군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하는 무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병력이 총을 다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육군이고 공군도 전투기, 폭격기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해군은 아닙니다. 해군은 무기 없어도 돼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갑판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해군은 기본적으로 포를 가지고 싸우고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 떠다니는 판때기가 핵심이고 그 위에다가 육군이 사용하는 포를 올려놔도 되고요. 공군이 사용하는 비행기를 올려놔도 되고 그 다음에 육군이 사용하는 병력, 일반 병력도 올려놔도 돼요. 해군 나름의 공군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네이비 윙이라고 그러는데 해군 항공대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을 미국 공군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강력한 공군을 미국 해군이라고 합니다. 미국 해군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항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도 있죠. 전투기라든지. 두 번째, 병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본토에 가도 그렇고 전 세계에 가면은 육군 사단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어떤 나라냐?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병대가 굉장히 센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LBM이라는 게 있어요. S는 submarine이라는 게 잠수함이다, 저거예요. L은 launched, 발사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ballistic 이런 뜻이에요. ballistic이라는 거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거예요.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핵탄두를 말하는 거예요. M은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잠수함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핵잠수함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핵잠수함 중에서도 특히 그 핵미사일을 싣고 있는 핵잠수함 SSBN입니다. SSN은 핵 추진만 하는 잠수함이고 SSBN은 볼리스틱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미사일인데 바로 SSBN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잘 걸리지가 않아요. 바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리는 너무 잘 들려요. 공기는 텅 비어 있지만 바다는 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나라고 하는데 음탐기라고 하는데 음탐기를 출력을 높이죠. 출력을 높여가지고 굉장히 잘 들리게 민감을 만드는 순간 우리 귀는 망가져요. 왜냐하면은 새우 지나가는 소리 다 들리죠. 그 다음에 돌고래 우는 소리 들리죠. 그래서 그거 안 듣기 위해서 줄여버리면은 잠수함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잠수함 소리를 듣자니 이상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그걸 안 듣자니 잠수함 소리가 안 들리고 그래서 잠수함은 몇백 미터 바깥으로 가버리면 아예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 들리는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대한 잠수함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해가지고 쏘기 때문에 잡을 길이 없어요. 세컨드 스트라이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컨드 스트라이크. 제2차 공격 능력이라고 그러고 또는 반격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SLBM을 말하는 거예요. 이 SLBM 2차 공격 능력이 등장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소련 서기장으로서 미국을 날려버렸어요. 선빵해가 날려버렸어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레이더를 올리잖아요. 이렇게 딱 올렸더니만 명령한 게 내려와요. 지금 워싱턴과 LA와 시카고가 지금 불바다다. 소련이 핵무기로 공격을 했다. 핵미사일로 소련에 대해서 보복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대통령 명령이 내려와 있어요. 보복하면 소련이 사라져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MAD라고 하는데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는 거예요. 우리 번역을 갖다가 어색하게 하면은 상호 확증 파괴라고 그러고 조금 더 한국식으로 하면은 공멸 보장이에요. 내가 먼저 선빵을 날리면은 반드시 나도 죽게 돼 있어요. 잠수함에 숨겨놓은 핵미사일 가지고 반드시 보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빵을 날리면 내가 이기면 좋은데 선빵을 날리는 순간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보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복 능력이 바로 미국의 잠수함에 그 SLBM이라는 형식으로 미사일로 있는 순간 전 세계는 선빵을 날릴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이 상태를 뭐라고 하면은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라고 가지고 세계는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절대 전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은 그 이후로 굉장히 친해졌어요.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그 SLBM 굉장히 무서운 무기인데 볼 때마다 느낀 게 쟤들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구나. 미국은 전 세계 자본주의를 리드하잖아요. 옛날에는 영국 대영 제국이 리드했지만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미국이 그리고 G7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패권 아니에요.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세계적인 자본주의 선진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선진 국가들이 이제 같이 팀을 만들어서 세상을 끌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바다는 공해라고 그러는데 퍼블릭이라고 해요. 퍼블릭이란 말은 공짜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다를 공짜로 만드는 거. 예전에는 바다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우리는 상업 중심으로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갖다가 오픈시켜서 이거는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영미라든지 자본주의의 여러 나라들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이코노미의 안에서 판을 안 깨는 사람들, 안 깨는 나라들, 회원국들한테는 공짜로 열어주죠. 열어주는데 이 열기 위해서라도 미국 해군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미국 해군이 약해지면 해적이 나타납니다.
해적은 조금만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 해군들이 그 안 보이기 시작하면 나타나요. 바로 미국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군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요. 미국은 일종의 섬나라잖아요. 유라시아 대륙에 봤을 때는 섬나라 같은 나라거든요. 섬나라다 보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기본적으로 해군밖에 없어요. 육군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해군 가지고 뭐 하느냐? 동네에서 양아치들이 있고 깡패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을 장악할 가장 중요한 건 뭔가면은 이 친구들이 몰리는 곳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길목만 장악하면 되는 거지. 그 해군 기지를 가지고 길목을 장악합니다. 영어로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초크 포인트라는 길목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약소국이 만일 미국이 장악하고 싶은 그 초크 포인트를 갖다가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죠. 대표적인 초크 포인트 한번 좀 짚어볼게요. 대서양부터 볼게요. 대서양에서 지중해 들어갈 때 보면은 지브롤터라고 있어요. 그 지브롤터 해협이 있는데 지브롤터라는 지역은 스페인이 있어요. 이 지브롤터는 영국 겁니다. 영국 거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미국 거죠.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흑해라는 데가 있잖아요. 흑해를 가고 있는 게 바로 그 터키 해협이에요. 터키 해협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다넬스, 보스포러스 두 개 해협으로 가지고 있죠. 이스탄불 가면은 강 같은 게 하나 보이잖아요. 강 아닙니다. 그게 바로 흑해하고 지중해를 연결시키는 바다입니다. 터키는 친미 국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에즈로 갑시다. 수에즈가 가지고 있는 게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도 친미 국가입니다. 수에즈를 막아버리면 저기 태평양에서 유럽을 갈 때 저 밑에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지고 2, 3주일 더 걸려가지고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근데 수에즈를 뚫었기 때문에 하루면 가죠. 그러면 수에즈를 뚫고 나면 홍해인데 후티 반군이 막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또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레카 해협이 있고요. 또 중요한 해협이 대만 해협입니다. 양안이죠, 양안. 그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있는 그 양안 사이에 있는 대만 해협. 이 대만 해협도 미국은 포기를 못 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 해협 막아버리면 또 미국도 아마 전쟁하려고 그럴지 몰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대한 해협입니다. 대한 해협은 바로 러시아로 가는 오츠크 해랑 그 다음에 태평양 쪽을 연결시키는 거니까 이것도 중요하고요. 진짜 중요한 거, 미국으로서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 파나마 운하입니다. 미국은 섬처럼 돼 있지만은 문제는 뭔가면 이 잘록한 허리가 있잖아요. 중미에 옛날엔 닫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운하를 뚫었기 때문에 열려 있지만 그 전에는 마젤란 해협이라고 그래가지고 펭귄이는 남극까지 돌아가가지고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뉴욕의 항구에서 LA로 뭘 보내려고 그러면은 남미를 삥 돌아가지고 2, 3주를 거쳐가지고 LA를 도착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상선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드니까 손해가 크고 더 문제는 뭔가면은 미국 해군이 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서양에 있는 함대들도 다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한 달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파나마의 운하를 뚫어요. 파나마는 원래 콜롬비아라는 나라예요. 이 콜롬비아가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한테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해군한테 중요하고 미국 상선한테 중요하고 미국 자본주의한테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건데 이게 콜롬비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앞장서 가지고 콜롬비아의 파나마, 우리 말하면 한 경상남도 정도 될까요?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을 꼬셔요. 그래서 야, 독립운동하라고. 물론 미국에서 돈을 다 대주고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미국에서 이 나라에 독립 명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국가를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독립전쟁이 벌어져요. 그 독립전쟁은 뒤에서 미국이 다 도와주죠. 그래서 결국은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립시켜가지고 파나마는 사실은 미국의 식민지 비슷하게, 미국령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파나마 운하는 또 미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파나마로 넘겨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나마가 만일 반미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미국은 군사 개입합니다. 이 파나마 운하 덕분에 미국은 진짜 섬나라 된 거죠. 그래서 이 파나마가 굉장히 미국으로부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바로 미국은 이런 시스템으로 해군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의 해군을 보면은 미국 해군이 얼마나 센지 전 세계 글로벌 이코노미의 중요한 핵심 요소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